세계 5대 위스키 생산지 어딘지 다들 잘 아시죠? 일단 위스키 세상의 최강자 스카치를 만드는 스코틀랜드 있고요. 위스키의 원조이자 종주국 자부하는 아일랜드도 있죠. 여기에 버번 하면 딱 떠오르는 미국 빼놓을 수가 없고, 크라운 로열, 캐나디언 클럽으로 유명한 캐나다도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서 5대 생산지 중 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은 5대 위스키 생산지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다고는 하는데, 뭐 짧다고 해도 벌써 100년이나 됐잖아요. 일본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 야마자키가 첫 삽을 뜬 게 1923년이니까요. 야마자키를 비롯한 일본 위스키의 탄생 역사는 주라기월드 시즌2 산토리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위스키 인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 그대로 없어서 더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 위스키 증류소가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나서 지금은 100개를 훨씬 넘었다고 하는데요. 증류소 숫자로만 보면 스코틀랜드를 거의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유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요즘 일본 위스키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주요 유통 채널에서 위스키 매출 1위를 기록한 산토리, 가쿠빈을 비롯해서 야마자키, 하쿠슈, 히비키 인기도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심 많은 일본 위스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집 아이템 준비했거든요. 일본 위스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건지 살펴보면서 일본 위스키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아는 한 일본 위스키 최고 전문가, 찐 전문가 모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도 핫한 일본 위스키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페이스북 위스키러브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신문이나 뭐 각종 매체에 꾸준하게 위스키 칼럼을 써오셨는데 최근에 일본 위스키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자, 소개합니다.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을 집필한 김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일본 위스키 찐 덕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본 위스키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김창수 위스키 그분이 이제 치치부에서 위스키 증류소 연수를 받을 때 그렇죠. 같이 따라갔어요. 위스키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켜보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작은 증류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위스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치치부 증류소에 가서 위스키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일본 위스키 그 매력 있네. 그렇게 또 출발하셨구나. 일본 위스키 증류소 몇 군데 나가보신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일본에서 위스키 만드는 증류소만 21군데를 다녀왔고요. 제가 야마자키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3번 갔다 왔고요. 치치부 증류소도 3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위스키에 대한 이제 탐험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일본 위스키 최근 한 10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하면 사케! 보통 사케라고 생각하기 쉽죠. 어. 그런데 이게 위스키입니다. 위스키구나. 2020년부터 위스키가 사케를 역전하기 역전했구나. 시작했는데, 위스키가 사케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훨씬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술은 위스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뭐 농림축산 식품 다 합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일본에 대해서. 1위가 가리비입니다. 1위가 가리비. 2위가 바로 위스키입니다. 2위가. 일본 위스키 지금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류 수출액보다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류 다 합쳤을 때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위스키만 가지고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일본 위스키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빵 떠버린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단 일본 위스키는 그 스카치 위스키를 모방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80년대 중반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면서 엄청난 경쟁자가 생겨요. 이게 바로 이자카야 체인점이 생기면서 위스키 말고 소주를 한번 팔아보자. 소주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하이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추하이라는 걸 만들어요. 추하이. 네, 마시기 편하게 또 위스키보다 훨씬 싸게 팔다 보니까 점점 위스키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 주세가 그렇죠.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좀 불리하게 돼 있다.
이걸 개정해라 하니까 일본에서 1989년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든 일본에서 만든 위스키든 주세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 바꿔버려요. 일본에서 위스키를 만들던 회사들이 뭐 살아남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20년 이상 흘러가지고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호황기에 비해서 불황기에 소비량이 20%로 줄었거든요. 2010년대 좀 들어서 위스키가 확 뜨기 시작했는데 이때 잘 생각해보세요. 마스터 블렌더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위스키 안 팔리던 게 아주 많아요. 불황 시기에 쌓아놓고 숙성고에 넣어놓은 위스키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만큼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 한번 원 없이 한번 넣어서 만들고 싶은 진짜 최고의 위스키 만들어보자. 그 위스키들을 서서 만들었다 보니까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에서 아주 높은 상을 금상 받고 최우상 받고. 사람들이 뭐 요즘 야마자키 12년이랑 옛날 야마자키 12년의 맛이 다르다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때 야마자키 12년은 훨씬 고숙성도 많이 들어간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 위스키의 쇠퇴기가 지금의 부흥기를 주음을 갖고 왔다.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크래프트 증류소들이 일본에 엄청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증류소가 다 있거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좋은 거예요. 어떤 회사는 소주를 숙성했던 캐스크에다 위스키를 숙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증류기를 구리가 아니라 청동으로 증류기도 만들어요. 대기업 위스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황기 속에서 오히려 부흥을 이끌어냈고 다시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크래프트 증류소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일본 위스키의 지금 혁신을 좀 불러오고 있다. 일본 위스키만의 어떤 개성과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르크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맞아요. 코르크를 잘 안 써. 우리는 이제 뽕따 딱 생각하는데 야마자키 뽕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코르크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크류 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스크류 캡을 쓰냐 그랬더니 코르크 쓰면 좋아? 하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코르크를 쓰면 아무래도 좀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잘 만든 위스키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르크와 닿으면 사실 맛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코르크를 쓰는 이유는 전통. 제품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도를 아주 조금의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 위스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어떤 세밀함, 그런 거 집착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한 예네. 일본 위스키의 개성, 특징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 있잖아요. 미즈나라입니다. 일본 위스키 하면 요즘 큰 어떤 아이덴티티가 돼버렸는데 이번 기회에 미즈나라 캐스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하고 적국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크통을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크통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와야겠는데 일본 국내에 어떤 걸 오크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미즈나라라는 오크였어요. 그 말 그대로 미즈라는 게 물이란 뜻이거든요.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원래 오크통을 만들려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아메리칸 오크가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하면 아주 충분히 한 거예요. 아메리칸 오크. 미즈나라 오크는 최소 3년. 정말 좋은 미즈나라 오크를 만들려면 한 5년 정도는 필요하죠. 단가가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미즈나라가 삐뚤빼뚤 자라는 형질이 있어요. 만들어도 물이 잘 새요. 일본의 미즈나라 오크통 숙성 중인 거 가보면 전부 다 그 위스키 샌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미즈나라를 쓴 이유가 있죠, 사실. 미즈나라 오크를 쓰면 약간 침향이라고 할까요? 특유의 향이 담겨 있어요. 감칠맛 난다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향을 주기 때문에 절에서 피우는 향초 같은. 예, 맞습니다. 만들기도 쉽지 않아. 만들고 나면 물도 잘 새. 단점 투성이지만 딱 하나, 미즈나라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특이한 맛,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증류소를 다니다 보니까 벚꽃, 사쿠라 있잖아요. 벚꽃나무 캐스크를 제품으로도 좀 나왔잖아요. 예, 그 삼토리에서도 그 한정판으로 그 사쿠라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를 발매를 하기도 했는데 크래프트 증류소들도 가보니 거의 대부분이 사쿠라 캐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험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예. 사쿠라 캐스크가 이제 제2의 또 미즈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앞으로 이제 사쿠라 캐스크가 제2의 미즈나라 캐스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산토리 그 사쿠라 캐스크 위스키를 마셔봤는데 이름 탓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벚꽃 향. 아, 그래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대페이지 위스키를 스카치나 버번 위스키와 다른 특징으로 가져가. 일본 위스키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하이볼이에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이볼을 좋아했고 이것이 위스키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온 건가요? 이게? 1950년대부터 이제 하이볼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많이 마시게 하려면 어. 그 도수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탄산도 좀 있으면 마시기 편하고 산토리, 니카 경쟁적으로 산토리는 토리스바, 니카는 니카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거의 체인처럼. 예, 그냥. 체인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이볼이 이제 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키가 좀 쇠퇴를 많이 했는데 2008년 들어가지고 산토리가 다시 한번 하이볼 붐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올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에 소주가 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소주, 사케 마시던 세대가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약간 소주나 사케 마시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의 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볼로 다시 새롭게 공략을 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이볼 광고를 여자 배우들이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3대째 배우가 이가와 하루카 씨라고 분이 사실 그 하이볼을 만드는 거랑 마시는 장면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맥주부터 한 잔? 요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이제. 일단 맥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토리아이즈 하이볼 이렇게 해서 하이볼 얘기 나왔으니까 가쿠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일본에도 치맥 문화가 있더라고요. 하이카라라고 하이카라. 하는데 네, 이게 하이볼 플러스 카라게입니다. 어. 맥주가 하이볼로 바뀌었을 뿐이죠. 바뀐 거. 그 캠페인을 처음 산토리가 시작한 게 2013년, 14년경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이걸 봤을 때 너무 치맥을 따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치맥은 언제 시작했지? 찾아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예. 빵 떴잖아요. 기사도 찾아보니까 그때 처음 용어가 거의 시작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치맥이라는 게 한국에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고 그 정도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산토리에서 치맥을 보고 우리 똑같이 한번 하이카라로 한번 캠페인을 가볼까? 이런 생각에 하이카라가 나오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가쿠빈은 탄생 역사도 좀 재밌어요, 이게. 가쿠빈이 그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산토리가 위스키 증류소를 맨 처음에 야마자키 증류소 만들고 나서 엄청난 침체기였어요. 시로우다 내놨다가 한번 폭망을 했지. 아무도 안 먹었다고. 가쿠빈을 내놓고 그게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위스키거든요. 당시에 가쿠빈이라는 거는 사실 요즘 우리가 마시는 가쿠빈과 완전 다른 제품이었어요. 주정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 약간 모방 양주 비슷한 제품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 라벨 어디에도 가쿠빈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산토리 위스키죠, 그냥. 네, 그 가고시마에 사스마 기리코라는 유리공예가 있는데 그게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맞아요. 모양의 유리공예예요. 거기에서 따와서 그 병 모양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각진명 하다 보니까 가쿠빈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하게 됐고 산토리에서도 이게 더 부르기 쉬운데 하면서 약간 정식 제품명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가쿠빈 말고도 사실 좋은 거 많은데, 산토리에. 일본에 가시면 무조건 가쿠빈을 사온다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위 산토리 올드 또 꽤 괜찮아요. 산토리 오 해가지고 그 광고 영상도 유명했어요. 하이볼로 드시기에는 가쿠빈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온더락으로 드시기에는 가쿠빈보다는 산토리 올드가 더 낫다고 가격도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요. 온더락이나 하여튼 그 미즈와리 아니면 옛날에 그 토리스. 아 토리스도 좋죠. 아 토리스는 가쿠빈보다 더 싸요. 하이볼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돈을 쓰시겠다 하면 치타나 아오 같은 것도 사실 하이볼로 만들어 먹기 좋거든요. 일본 위스키 살 때 고를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일본 위스키라는 게 법에 허점이 많아요. 뭐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위스키라고 하면 일본에서 제대로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맞아요. 대기업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크게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본 일본 위스키 브랜드가 있다. 이 위스키가 정말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제대로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위스키라면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일본 위스키인데 다른 나라 스코틀랜드 대표적으로 가져와서 그 원액을 섞었다든가 이런 위스키들이 꽤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원주를 가져와서 일본에서 뭐 한 몇 개월만 숙성을 더 하고 나오는 제품도 있고 일본에 가져오기만 해서 바로 병입해서 일본 위스키다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일본에서 안 팝니다.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위스키를 마실 바에야 차라리 스카치나 버번 위스키 마시면 되는데 굳이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해서 더 비싼 값 주고 마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본 위스키라고 할 때 원액이 진짜 일본에서 제조한 건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양조주 협회에서 새로 규정을 만들었죠. 2021년도에 일본 양주주조협회에서 일본 위스키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당화, 발효, 증류, 숙성, 병입도 일본에서 해야 되고요. 예,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어요. 올해 4월부터는
이 양주 주조협회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패니즈 위스키라는 표기를 하려면 이 모든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되는. 예, 법은 아니고 그 협회들의 어떤 규정.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위스키가 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일본 양주주조협회 들어가셔서 회원사 리스트를 예, 올해 4월부터는 정확하게 정말 재패니즈 위스키인지 아니면 무늬만 재패니즈 위스키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일본을 가시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나라에 특히 많죠. 네. 아니, 다른 나라에 가셔갖고 일본 위스키다 했을 때 무조건 집지 마시고 예조사가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동남아에 특히 많고 유럽에도 꽤 많고요. 일본 위스키가 최근 10여 년 동안 너무 떡상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 소비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일본 도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리코샵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야마자키 원정대라는 일본 위스키 사러 이제 일본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실전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왕도는 발품입니다. 체력과 시간이 있으시다면 숙소 근처 아니면 관광지 근처에 리커샵을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 돌아보시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좀 힘들기 때문에 택배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일본은 한국하고 다르게 위스키가 그냥 집 앞까지 배달을 다 해주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호텔 측에 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온라인샵 너무 많거든요. 한 군데 정해서 결제를 해서 이렇게 택배로 받으시면 호텔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위스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보네. 자, 이것도 아주 꿀팁이고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일본 위스키를 사와야 되겠다. 뭐 물론 이것도 좋지만 스카치나 버번 위스키를 사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일본 위스키가 일본에서 잘 없어요. 지금 유명한 건 없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당포 같은데 정말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스카치나 버번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량보다 일본에 수입되는 종류들이 훨씬 많고 물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스카치나 버번을 사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위스키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랜만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본 위스키 전문가인 김대영 씨가 이번에 출간한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 이 주라기월드 애청자들을 위해서 몇 권 가지고 오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추천사를 제가 썼습니다. 원고를 받아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김대영 씨가 직접 사인한 저자 친필 사인본 3권 나눠드릴 테니까요. 시청 소감, 질문,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니카라든가 이 개별 증류수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니카 위스키 얘기, 뭐 마르스나 치치부 증류수 얘기 좀 더 들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김대영 씨 한 번 더 나오셨을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끝으로 김대영 씨가 직접 일본 증류소에서 사가지고 온 위스키 한 잔 저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마시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거 어떤 위스키인가요 이거? 니카 위스키에서 만든 최고봉의 어떤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츠루라는 제품입니다. 야, 제가 이름만 들어보고 마시진 못했는데 다케츠루 마사타카에서 이케츠루의 츠루를 가져왔으니까 다케츠루 얼마나 이제 신경 쓰는 위스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 한잔 하시죠. 오, 향이 이거 어우, 야 메론 맛 나네. 맞습니다. 메론 맛 나. 예. 와, 위스키에서 이게 메론 맛이 이게 이야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블렌디드 위스키. 저는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네. 말해줘도 좋아